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국과 관련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은 G7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들의 고민거리가 되었을까요?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부에서 은밀히 논의되는 한국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달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와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몇 잔의 술이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50년 걸려 이룬 것을 그들은 불과 10년 만에 해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이제는 AI와 로봇 분야까지 한국이 터치하는 산업마다 세계 최고가 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 정부 내에서는 특별 태스크포스가 한국의 산업 발전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에 평균 57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23년이면 따라잡아요. 그것도 더 개선된 버전으로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의 경제 모델을 심층 분석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방식에 주목하고 있죠. 백악관 경제자문단 내에 한국팀이라는 별도 그룹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중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관과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규모의 경제로 승부하는데 한국은 기술 집약적 접근으로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특히 문화산업은 한류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우리 정부가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려고 해도 VPN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국가 브랜딩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에 한국문화산업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다고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분석하는 곳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의 문화 수출 전략을 모방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영향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연스러움이에요. 한국 콘텐츠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주에 유럽연합의 고위 관리와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수십 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소 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은 글쎄요. 저희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한국 현상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죠. 유럽의 대학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보세요. 한국은 봉쇄 없이도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충격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었죠. 우리 EU 전문가들은 그들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유연성과 신속함이었어요. 이 모든 대화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적응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일본 경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IMF 위기 이후 더 강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글쎄요.
지금 그들의 문화 산업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고령화, 저출산, 자원 부족.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죠. 좁은 국토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발전시켰고요. 그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장 속도입니다. 도쿄에서는 이미 한국을 따라잡자라는 슬로건이 정부 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한국 기업의 전략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업무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모두가 우리를 비웃었어요. 애플과 노키아의 시대의 후발주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더 과감하게 혁신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놀라운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실행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기업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대기업의 전 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2등이었어요. 일본, 미국, 독일 기업들 뒤에서.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는 한국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구인들은 우리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2년 내에 신제품을 출시하면 그들은 품질이 괜찮을까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한국은 고급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과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특히 이공계 교육에서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가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재학 중에 이미 글로벌 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있죠. 그는 한국 교육의 변화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변화의 속도는 놀랍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유명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AI 스타트업의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한국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어요. 빠른 실행력, 강한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명확한 비전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 속도와 비용 효율성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1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실리콘밸리에서는 2, 3년이 걸리고 비용은 2, 3배가 더 듭니다. 이러한 한국의 혁신 능력은 문화 산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은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종합적인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어떻게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지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한 인기 드라마가 해외에서 히트하면 한국 화장품 수출은 평균 20% 증가합니다. K-팝 그룹의 글로벌 투어는 한국 관광객 유입을 30%까지 늘리기도 하죠. 이것은 수십억 달러의 마케팅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한류의 영향력은 심지어 외교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최근 아세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을 때 다른 나라의 젊은 외교관들이 마치 연예인을 대하듯 환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열렬한 팬이었죠. 이런 식의 소프트 파워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다른 나라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면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국의 전략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국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호주와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디지털 정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의 디지털 역량이 빛을 발했죠. 실시간 마스크 재고 확인 앱, QR코드 기반 출입 관리 시스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등이 단 몇 주 만에 구축되었어요. 미국과 유럽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그마저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죠. 그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것도 한국이었어요. 이제 6G 개발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는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죠. 강대국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도 강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국방 분야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 그리고 최근에는 K2 전차와 FA-50 전투기까지 폴란드, 이집트, UAE 등이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고 기술 이전에 개방적이며 정치적 조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무기는 정치적 영향력을 동반하지만 한국 무기는 순수하게 경제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위산업의 성장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인 안보 역량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더 독립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대국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죠. 또한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주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어요. 이제 달 탐사, 화성 탐사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자체 우주 발사체를 가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는 한국의 우주 기술이 가진 특별한 경쟁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위성 개발에서도 소형 위성군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죠. 이것이 비용 효율성과 기술 혁신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공은 명백했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러한 성공의 근원, 즉 한국인의 정신세계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인의 성공 비결은 한과 정의 독특한 조합에 있습니다. 한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만들어내고 정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토대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죠. 그는 한국인의 교육열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고 GDP 대비 사교육비 지출도 가장 높죠. 이것이 양날의 검이기도 하지만 고급 인력의 대규모 양성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한국인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근대사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권위주의 체제,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인들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발전시켰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기업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강점은
극한의 목표 설정과 완벽한 실행력의 조합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실행이 느리고, 일본 기업들은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지만 혁신이 느리죠. 한국 기업들은 혁신과 실행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그는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도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놀랍도록 빠릅니다. 주요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몇 주가 걸리죠. 이러한 속도의 차이가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전문가인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MF 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했어요.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죠.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대규모 IT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된 토대가 되었죠. 위기가 없었다면 이런 과감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한국의 혁신 역량은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까지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전 영역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EUV 리소그래피 기술을 활용한 초미세 공정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독특한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불황기에도 과감히 투자하고 호황기에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죠. 이것이 경쟁자들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력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 IT 기업들은 한국 메모리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한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선 지정학적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한국을 더욱 주시하는 이유 중 하나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배터리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고성능 EV 배터리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죠.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부터 셀, 모듈, 팩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열 관리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이것이 안정성과 수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약회사 임원과의 대화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어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미국 FDA와 유럽 EMA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제품입니다. 그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단순한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혁신적인 신약 개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항체 치료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죠. 미국과 유럽의 대형 제약사들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 발전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로봇공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1위입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 활용도가 매우 높죠. 이제는 서비스 로봇과 협동 로봇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 로봇 산업의 독특한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로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 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여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도전이 역설적으로 로봇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죠. 한국의 조선 산업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한국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선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한국조선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조선소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조선소로 변모하고 있어요. 설계부터 생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있죠. 이것이 품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성공은 강대국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한 중국 정부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핵심 기술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요. 이러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수천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한국의 산업 발전 모델을 공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급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의 기술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는 특히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기술 동맹에 한국이 얼마나 협조적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성장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한 경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었어요.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과거 일본이 강세를 보이던 산업들이죠.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 따라잡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아베 정부 시절부터 한국 산업 경쟁력 분석 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했는지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죠. 우리는 한국이 일본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경계심은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이면서도 기회였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경제력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20 APEC,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글로벌 보건 등의 이슈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이 강대국들이 한국을 더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성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했죠.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회복력이 입증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의 일부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선진국 시장에 가깝게 취급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의 밸류에이션 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죠.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적 영향력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문화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류의 가장 큰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점이에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며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정부 정책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는 한류가 가진 독특한 경쟁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 콘텐츠와 달리 보편성과 독특함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으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과 미학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대국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도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죠. 이것은 성장 잠재력과 혁신 역량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는 한국이 이러한 인구학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혁신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자동화, AI, 로봇 등의 기술이 핵심 솔루션이 될 것이고, 이미 한국은 이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도전은 사회 양극화였습니다. 서울의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죠.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 강화가 미래 발전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빠른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해요. 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기회의 평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기술 혁신 역량, 고급 인력 등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죠. 특히 위기 대응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서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AI, 로봇,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특히 이들 기술을 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미래는 단일 기술이 아니라 기술 간 융합이 중요한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이 공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한국이 보여준 무한한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유명한 국제 경영 컨설턴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룩한 나라는 없었어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니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워싱턴, 베이징, 도쿄, 브뤼셀 등을 돌아다니며 들었던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보여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